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또 가장 숭고한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죽은 뒤에도 하늘에서 영원히 다시 살기를 원했고, 따라서 성대한 장례 절차와 화려한 유택을 마련함으로써 이 두려움을 숭고한 것으로 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고분공원에 성대한 장례 행렬이 지나고 여기에 이처럼 거대한 유택이 마련된다면 절대군주였던 고 신라의 왕도 두려운 죽음을 잠시나마 두렵지 않게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살았을 때 가졌던 권위도 생활 용구까지도 모두 함께 가지고 갔으며, 이것이 오늘날에는 연구문헌이 없는 고대사 연구의 결정적 자료가 돼서 우리가 신라인들의 생활과 예술, 그들의 사상과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라의 신비 제5편은 경주지구에서 처음으로 완형 그대로 발굴이 된 천마총에 초점을 맞추고 관계 학자들과 함께 돌과 흙, 그리고 목곽, 냉음과 정적 속에 묻혀있는 1400여 년 전의 신비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천년사직의 고도인 경주. 우리는 이곳을 들리면서 가장 먼저 산처럼 우람한 고분들을 대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분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또 신라 고분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 등을 문화재 전문위원이신 김기웅 박사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신라 고분들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그 총수는 네. 대체로 160여 기가 이 경주 평야에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분포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남쪽에 있는 반월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북쪽을 향해서 이러한 고분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노동동, 노소동, 그리고 이 황남동, 이 고분공원요? 고분공원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고분공원 옆에 있는 황호동, 그리고 서남 쪽에 있는 교동, 이러한 지역의 고신라시대의 고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고분은 그 대부분이 이 주변 산악지대의 군웅 위에 대체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 동명을 말할 것 같으면 보문동, 그 다음에 서학동, 그 다음에 충효동, 이러한 등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고신라 고분과 통일신라 고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고분은 어떤 구조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신라 시대의 고분은 적석 목각분이라 그래가지고 장방형의 토강을 파고 자갈을 까고, 그리고 그 위에 목각을 짜서 넣고, 그리고 목관을 시체를 넣어서 안치하고, 그리고 다시 그 위에다가 돌을 쌓고 또 그 위에다 흙을 쌓은 이러한 그 구조의 적석 목각분입니다. 그와 반면에 통일신라 시대의 고분은 횡렬식 석실분이라 그래가지고 사벽을 돌로 쌓았는데 남쪽 짧은 벽에 들어가는 입구 연도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구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횡렬식 석실분이라고 그럽니다. 신라 고분에는 적석 목각분하고
횡혈식 석실분의 그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이 천마총의 경우는 적석목각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적석목각분은 고 신라 시대의 고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천마총이 어느 시기에 영조됐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네. 학자에 따라서 다소의 의견의 차이를 가져옵니다마는 출토 유물이라든가 또 혹은 고분의 구조 형식 등을 미뤄봐서 5세기 말에서부터 6세기 초엽에 영조된 고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임금의 무덤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문렬왕릉에서 본 바와 같이 글자를 쓴 그러한 유물이 없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덤은 특히 이 천마총은 고신라 시대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무덤에 속한다고 보아집니다. 네. 이 고구려에 보면은 무용총과 같은 그런 그 훌륭한 벽화 고분이 있고 또 백제에는 그 문영왕릉과 같은 그런 화려한 유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천마총이 영조됐을 당시에 백제나 고구려의 고분 그것과 신라 고분과는 어떤 그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 고신라 시대의 적석목각분하고는 전년 구조 형식이 다릅니다. 그 한 예로서 고구려에서는 주로 횡혈식 석실분이 주류를 이루고 또 백제도 역시 횡혈식 석실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백제가 처음 도읍을 한 한성지대에 있어서는 적석총이라 하는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 흘러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석총은 그 이후의 도읍인 공주라든가 또 혹은 부여라든가 이러한 데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고신라 시대와 인접된 지역, 낙동강을 사이에다 두고 인접된 가야 지역에 있어서는 수혈식 석곽분이라는 그러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 수혈식 석곽분이라는 것은 네 벽을 다 돌로 쌓고 그리고 시체를 안치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개석을 석 장 내지 5장 올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봉분을 쌓는 그러한 형식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야의 수혈식 석실분도 석곽분도 그 후에 다시 수혈괴 행구식 석실분으로 변질되다가 5세기 이 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횡혈식 석실분을 축조하게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삼국시대의 고분은 각기 그 나라, 그 지역에 따라서 그 구조 형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천마총과 같은 이 적석 목각분이라는 것은 매우 희귀하고 매우 특징적인 그러한 그 묘제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마총은 그 높이가 12.7m 그리고 밑지름이 47m나 되는 커다란 구조물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과연 신라인들은 어떻게 쌓았을까 하는 의문을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 취재팀은 천마총을 5분의 1로 축소한 모의 천마총을 만들어 보면서 그들의 지혜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마총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토량만 해도 약 한 7,400루베가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그 재료를 어디서 다 구했을까요? 네. 천마청 주위에 반기 한 1km 둘레에 있는 주위에서 흙을 우선 채취하고 난 후에 네. 모아놓고 난 후에 2차적으로 봉분에다가 토적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1차적인 토치는 우마차를 동원해서 토치를 해놓고 네. 2차적인 운반은 인력으로 그 봉분까지 지게로 져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토량이 7,400루베 이상이 되는데 이 경우는 완전히 다져진 상태가 되고 네. 자연 상태를 시료를 채취하고 날 때는 흐트러진 상태가 되니까는 그 양보다 많은 양을 갖다가 봉분에다가 토적을 해놓은 후에 다져야지만 7,400루베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양을 환산해서 계산해 볼 것 같으면 약 9,900루베 정도의 시료를 채취를 해서 운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흙을 모으면서 우마차를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우마차를 이용할 경우에 네. 얼마나 많은 우마차가 동원이 돼야 될까요? 네. 우선 그 전체적인 양을 이건 먼저 계산해 나왔으니까요. 네. 우마차 한 대가 들어가는 실 수 있는 그 토량이 얼마나 되나 그걸 한번 직접 한번 재보죠. 네. 자, 이제 한번 재봅시다. 가로 네, 가로 200cm, 가로 200cm, 세로가 65cm, 세로 65cm, 높이 30cm. 네. 우마차 한 대가 실은 양이 0.39루베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체 그 봉분의 토종량이 9,950루베가 되니까는 전체 우마차가 로 날랐을 때 우마차 대수를 계산하려면은 네. 전체량을 한 대량으로 나눠주면 우마차 대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직접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9,950 나누기 0.39 0.39. 네, 이걸 했더니 전체 대수가 25,500대가 나옵니다. 우마차로 실을 경우에. 우마차 네. 25,500대가 필요하군요. 네, 우마차로 1차 운반할 경우에 25,500대가 필요한 양이 네. 되죠. 네. 우마차로 이 실어온 흙을 네. 봉분을 만들려면은 이제 그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1차적으로 이제 옮겨온 흙을 지게로 이제 저다가 다시 그 봉분에 토촉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전체량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네. 한 지게당에 얼마나 양이 그 토량이 들어가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서 환산을 한번 해보죠. 네. 자, 한번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인생 이거 한번 골아 주세요. 높이를 일정하게 골아가지고요. 자로 한번 잘 한번 재보세요. 가로가 65cm, 65cm, 세로가 세로가 48cm, 48cm, 높이. 높이 높이가 약 10cm입니다. 약 10cm. 계산해 보니까 네. 한 지게당에 0.03 루베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먼저 계산한 그 봉토에 토적하는 총량이 9,950 루베가 되니까는 이거로 한번 몇 지게가 되나 한번 환산을 한번 해보죠. 나누면 되겠죠. 네, 그렇죠. 아이고, 이게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네요. 네, 그럴 거예요. 네, 33만 1,700여 지게가 나오네요. 네. 이 33만 1,700여 지게 하니까요. 네. 경주 인구가 지금 약 한 13만이를 봤을 때 경주 인구의 총 남녀노소가 네. 2지게 반씩 실어다가 봉분에다가 토척을 해야지만 그 천마총의 그 봉분이 형성이 되는 그런 양이 되네. 네. 엄청난 그 뭐 토목공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려면은 그 사람도 굉장히 많이 동원되겠죠. 그렇죠. 사람 동원 인원을 볼 것 같으면은
시공 연인원을 따질 것 같으면은 약 19,500명의 연인원이 됩니다. 이 가운데는 감독자의 그 인원도 포함되는데 감독자 인원 약 5% 정도로 보고 환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많은 토량을 요즘 그 수송수단으로 운반을 한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요즘 그 주로 운반하는 경우가 8톤 추록으로 운반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8톤 추록일 경우에는 토량으로 봤을 때 약 4루베 정도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루베의 무게를 보면은 약 2톤 정도가 해당이 돼서 9,900 루베를 4루베 정도로 나누면은 2,480대분에 해당되는 그 추록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마총과 같은 그런 엄청난 구조물을 요즘 다시 만든다면 상당한 돈이 들겠군요. 그렇죠. 그건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돈이 드는데요. 이것을 그 당시에 그 천마총을 만들 당시에 인원이 그 작업 인원의 수에다가 현재의 그 품샘표에 나와 있는 정부 단가로 해서 한번 산출해 보면요. 인건비 말이죠. 네, 인건비를 산출해 보면은 연인원이 그 당시에 우마차로 나는 인원과 지게로 져서 운반한 인원과 그 밖에 시공 부분에 착공 때까지 든 인원 총량이 방금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19,500명 이상이 된 경우를 따져보면은 지금 단가를 약 한 사람 앞에 감독자 포함해서 8,000원 경으로 생각할 경우가 되면은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는데요. 1억 5천 약 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고분의 내부 구조가 정확하게 밝혀진 경우가 천마총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이 천마총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 축조 방법을 우선 말씀드리면은 네. 고분이 들어가는 그 범위 내를 정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에다가 목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목곽 주변에다가 적석을 쌓고 그 다음에 적석 위에다 점토를 바르고 그 다음에 봉토를 쌓아서 고분을 완성을 합니다. 네. 이 같은 희내 청춘 헤이로차 세상 같은 힘을 기고 헤이로차 자, 목곽을 한번 가져와 보죠, 일로. 네. 근데 원래는 목곽을 여기서 짜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모형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제가 한번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네, 놔보죠. 자,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곽은 그 장변이 이제 동서 방향으로 돼 있고 네. 단변이 이제 남북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6.6m, 그다음에 남북이 폭이 네. 4.2m입니다. 네. 높이가 2.1m. 그리고 이제 이 내부를 보면은 지금 요 부분에 지금 목관이 들어가는 관이 자리입니다. 들어갈 그렇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쪽 동쪽 네. 동쪽에는 지금 부장품 수장괴 네. 요것이 이제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 그 주변에는 이렇게 잔자갈로 이렇게 쌓여서 지금 석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보이는 것이 여기 관 받침대죠. 네. 괴임. 여기에 보이는 나무는 요것이 그 부장품 부장품 같은- 수장괴의 받침목입니다. 네. 양쪽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목각이 이제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목각이 완성된 다음에는 돌을 쌓아야 되죠. 그렇죠. 이제 목곽이 지금 다 끝났죠. 네. 끝났으면 요 목곽의 높이만큼 네. 적석을 쌓아 올립니다. 적석을 쌓아 올리고 또 이제 그 적석을 쌓아 올리면서 이 적석하고 저쪽에 보이는 외호석 있죠. 바깥에 이제 이 흙이 무너지지 않게 외호석이 있는데 요 사이는 요 적석의 높이하고 같이 쌓아 올린 것 같습니다. 동시에 쌓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그래서 이제 요 높이까지 요 높이까지
적석하고 이 봉토하고 같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이 그 외호석이 있죠. 이 외호석은 지금 직경이 말이죠. 고분 직경하고 같습니다만 47m. 그래서 원래 이것이 1.2m 높이였습니다. 1.2m고 요 폭이 약 1m.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쪽의 봉토가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아마 이 외호석을 두른 것 같습니다. 호숙에서부터 이제 경사가 되겠군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봉토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적석은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고 그 위에 봉토가 얹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곽 높이까지 돌을 쌓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러면 다음에는 목곽에 뚜껑을 덮어야 합니까? 네, 이 지금 이제 보면은 목곽이 2m 10인데 네. 그 부분까지 이제 적석을 쌓고 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이는 저 봉토 흙을 네. 그 높이까지 이제 쌓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뚜껑이 덮여지고 매장 의식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뚜껑을 한번 덮어보죠. 자, 뚜껑을 뚜껑 빨리 좀 가져와 따라주세요. 보세요. 자, 이제 여기 와서 그 덮어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만드는 건데 원래는 이 통나무 하나하나를 이렇게 짜서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자, 관을 가져와 가져와 보세요. 보시겠어요? 이 지금 간단히 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아마 이 관에 말이죠. 네. 관에 네 군데쯤에서 네. 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끈을 걸어서 막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넣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관 의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이제 관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석단의 그 가운데 홈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네. 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이 뚜껑을 닫고, 네. 자, 이게 좀 나무로 돼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게 철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닫고,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다가 그 장신구라든지 토기 같은 것을 배열했던 것 같습니다. 목곽이 완성돼 가지고 이제 관이 들어가고 유물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목곽 위를 덮어야 되겠죠? 네, 이제 요 이제 적석의 그 돌 높이를 네. 약 1m 20cm 정도 더 높이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이 적석의 뚜껑부가 이제 이 위에 쌓여집니다. 네. 그것이 이제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네. 6m 정도. 적석층의 높이가 6m.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적석의 높이가 목곽의 높이의 약 3배 정도. 그러니까 요 높이보다 2배 정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적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목곽 위에는 어떤 방식으로 쌓습니까, 적석을? 지금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그 적석의 그 벽석인데 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m 한 20 정도까지 쌓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붕은 요즘에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초가집의 그 지붕 모양으로 뚜껑이 이렇게 덮여져 있었죠. 지금 목곽 윗부분까지 적석층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다 네. 됐군요. 예, 지금 보니까 이 저 돌이 쌓여 있는데 그
물이 흐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런 염려는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적석부의 그 최상단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군요. 네. 이후에 지금 여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흙을 발라가지고 방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층의 그 점토 두께가 원래는 그 20cm 정도 두께로 발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5분의 1이니까 한 4cm 넘게 되겠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윗부분만 점토를 바르고 이쪽에 벽 부분은 점토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아마 덮은 것은 이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용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적석층과 이제 옆 적석층 바깥쪽으로 지금 그 봉토를 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쪽 부분. 예. 지금 보니까 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지고 있는데요. 예. 그건 왜 그럴까요? 근데 이제 그 여기 이 목곽구 높이요. 네. 그 높이까지는 수평으로 쌓고 그 이상 부분은 전부 경사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경사로 쌓아야만 이 흙이 무너지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학적으로 막 생각을 하고 봉토를 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을 부어 내려가면서 봉토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점토가 깔린 다음에 봉토가 그런 식으로 경사로 쌓여져서 네. 여기에서 막 6m 정도 더 올라가 가지고 이제 봉토의 정상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봉토가 이제 다 되면은 네. 다시 점토를 발랐던 것 같습니다. 점토를 봉토가 완성이 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점토를 덮었다. 그렇죠. 그 위에도 한 20cm 그 두께로 네. 이제 점토를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표토를 입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분의 축조가 끝나는 거죠. 지난 73년에 발굴된 이 천마총에서는 약 만여 점의 많은 그 유물들이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유물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까? 네. 이 고분 발굴 실습된 유물의 대부분은 네. 여기 보이시는 이 목곽이 노출된 다음부터인데요. 네. 이 목곽이 노출되기 이전에도 즉 봉토 작업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주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그 봉토 정상부에서부터 약 1.9m 밑에서 출토된 그 금동제 마구 일괄 유물이랄지, 그리고 이제 봉토 제거 과정 그때 우리가 발견했던 수많은 그 토기편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이 고분 축조 당시의 그 연대와 맞는 그런 토기편도 수습이 됐습니다만은 그 밖에도 이 고분과는 연대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즉 후대의 그 토기 파편들도 무수히 우리가 수습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그 후대의 토기 파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분이 최초 축도된 이후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보토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죠. 아, 보수가 됐었군요. 그렇죠. 본격적인 그 유물 출토가 시작됐던 건 이 관, 목관 내부랄지 그 머리맡에 놓여있던 부장품 수장계인데 이에 관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지금 저희가 모형이긴 합니다만은 이 목과학의 내부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73년 그 발굴 당시에 금관이나 이런 그 유물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네, 이 고분의 이 주체부라고 볼 수 있는 네. 목관은 이게 되게 동서로 길게 놓여 있었죠. 네. 이 지금 여기 보신 이 그 금관 부분, 이 부분이 이 사체의 그 머리 부분입니다만 이게 그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기 그 금관이 머리 부분에 놓이고 그 밑으로는 이와 같이 그 목걸이가 구슬들이 그렇죠. 그 목걸이가 늘어져 있었는데 이거는 대개 그 가운데로 이 굵은 날로 이루어진 그 주식이 가운데 늘어지고 그 양쪽에 그보다 그 작은 목걸이가 이제 그 양쪽 가장자리에 들어져 있었죠. 근데 이것들은 대개 그 유리 구슬과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 구슬 그리고 그 네모진 저와 같이 그 영락이 달린 저런 장식에 이어져 가지고 맨 밑에는 고국이 늘어져 있는데요. 이와 같이 그 하나의 그 큰 목걸이가 가슴 앞에 이제 들어져 있었겠죠. 그리고 그 목걸이 밑으로는 가죽 겉에다가 저와 같이 그 금판 장식을 붙인 허리띠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이제 저와 같이 그 장식이 드리워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보시게 되는 그 팔목 부분에 저와 같이 그 한쪽 팔에 금은 각 두 쌍의 그 팔찌가 있군요. 보이죠. 네. 네. 그리고 손가락에는 엄지 손가락에서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그 각 손가락에 하나의 그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10개가 나왔겠군요. 그렇죠. 전부 10개가 나온 셈이죠. 그리고 이게 그 장신구의 전부입니다만은 그 사체의 왼쪽에는 보시다시피 저와 같이 그 봉황 장식이 된 큰 칼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그 부장품 수장개입니다. 맨 밑에 새로 만든 솥을 넉 점을 가지런히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솥 사이사이 공간에는 그 크고 작은 토기들을 갖다가 채웠는데요. 그 중에 재밌는 것은 그 토기 석점 가운데 석점 내에는 그 달걀들이 각 10점씩 가량 그 10개씩 가량 그 안에 들어가 있었죠. 이 고분 출토 유물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천마도 말 다래 그리고 그 위에서는 그 대나무를 깎아 가지고 마치 그 사짜리 모양의 그 심 위에다가 금동판을 씌운 또 다른 종류의 그 말 다래 이게 겹쳐져서 나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 부장품 수장계 내에는 그 일단 그 유물 경납이 그 정도로 끝납니다만은 특히 중요한 거는 그 부장품 수장계 위에 여기 보시는 이 그 새 날개 모양의 그 관식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그 나비형 관식 이게 그 부장품 수장계 위에 놓였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천마총에서 발굴된 천마도 아닙니까? 네. 이 천마총에서 발굴된 유물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주시겠어요? 천마총에서 발굴된 많은 그 주요 유물 가운데 가장 그 성격을 대표하는 유물의 하나로서 이 천마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천마도는 보시다시피 그 자작나무로서 만든 그 하나의 그 말 다래 다시 말해서 말이 튈 때 그 말 발에서 튀는 흙이 그 기마연의 그 가랑에 묻지 않도록 이렇게 양쪽에다가 달았던 그 하나의 그 마구인데요. 우리는 이 마구 자체, 소위 이 말 다래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중국이랄지 일본, 이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그 유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고고학적인 유물의 그 중요성 외에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회화적 성격, 여기 보시다시피 이 천마도 한 마리가 그려져 있고 가장자리에 그 여러 가지 장식 문양,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는 꽃 봉오리를 갖다가 절반 잘라서 봤던 그 단면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이 모티프는 우리나라 그 고분 벽화 같은 데서도 아직까지 그 자주 찾아볼 수 없는 하나의 그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하고 다른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네, 이 천마총에서 발굴된 금관과 여기에 관련된 관모렐지, 관장식, 이거는 지금까지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몇 녀의 다른 금관과는 그 성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그 특징적인 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 보신 이 금관, 이거는 그 가운데 세 갈래 그 나무 가지형 그 장식이 섰고요. 그 양 가장자리에 사슴뿔 모양의 그 장식이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와 같이 그 긴 드림 장식이 드려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녀의 그 금관에 비해서 월등 크기가 크고 또 제작 수법도 매우 그 정교한 걸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마총에서는 그 신라의 다른 어떤 고분보다도 많은 민속적인 유물이 될 만한 것들이 출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천마도나 혹은 그 천마총에서 나온 계란, 그리고 다른 그 생활 연구들을 통해서 이 천마총의 민속적 의의를 정리한다면 어떨까요? 천마총은 우리 그 고대, 특히 그 신라인들이 생활이 그 의식이라든가 생활 양상을 보여주는 여러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그 천마총을 발굴을 하고 보니까 관이 놓여 있는데 관이 머리가 동쪽으로 가 있고 서쪽을 발로 뻗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즉 신라인들이 하나의 그 의식의 세계, 특히 그 방향 감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은 해가 솟는 곳이니까 머리를 향하고 서는 해가 지는 곳이니까 발을 뻗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그 석굴암이 정말 동쪽을 향했다는 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마도는 이름 그대로 하늘을 나르는 백마의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즉 천마의 그림이 나와서 우리가 천마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과 관련되는 그 민속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참새 같은 적은 새로 잡아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말과 같은 그 소담한 고기는 먹지 않고 무덤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거 왜 먹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말과 관련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말을 위대한 동물, 거대한 동물로 인정하는 그런 의식의 세계가 있었어요. 이게 고대인들은 말은 인간 세상과 하늘을 왕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말의 그림을 그려서 거기다 묻었던 것이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결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결안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적기 때문에 꽁알은 아니냐 하는 그때 문제도 제기됐던 것입니다만, 여하튼 나르는 새의 알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럼 알을 왜 거기다 넣는지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정확한 해답은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만 우리 고대인들이 위대한 영웅들이 알 속에서 탄생하는 이야기가 많이 남아서 이것을 난생 설화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알이라는 것은 신비하고 소생하고 탄생하고 창조한다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재생을 의미하기 위해서 알을 넣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만은,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아마 두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생활 기구로서는 국자도 남았고 조도 술 되는 것도 남았고, 그러고 이제 접시라든가 솥도 나왔죠? 솥도 남았고, 그리고 떡지는 시루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칠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오칠한 거. 이런 것을 본다 같으면 오칠과 같은 고급한 어떤 생활기구, 이게 오칠을만 하려면은 첫째 목공예가 발달해야 하고, 거기다 도안을 그리니까 말하면 심미적인 감각이 발달돼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은 있고,
또 얕은 천마충에서 남은 생활기구에서 우리 고대인들이 그 식생활사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볼 적에 천마충에서 난 생활기구가 우리 고대인들이 생활을 재구성할 수 있고 또 문헌에는 기록이 없지만서도 실물이 나오면서 우리 생활사의 일면을 알 수 있는 점에서 민속학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고분공원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고분들을 보면은 어떤 고분은 굉장히 큰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고분은 요즘 그 무덤처럼 아주 작은 고분도 있고 또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봉토가 합쳐져서 한 봉우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유형의 고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분들의 유형은 어떤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그 신라 고분에 보면 크기에서도 여러 가지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그 유형, 그 겉모양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형식이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유형적인 차이가 나는 기본적인 원인은 이것이 가족묘냐, 부부묘냐, 네. 단독묘냐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근데 이 적성목각분의 그 여러 가지 유형은 가족묘, 그 부부묘, 단독묘 이렇게 세 가지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 유부형의 그 구성 방법이랄까 이런 걸로 보면은 대체로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근데 이 5가지로 구분되는 것들이 이제 그 규모, 크기죠. 네. 묘각의 크기, 또 묘각의 그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이 봉토의 크기, 또 그 안에 나오는 출토 유물의 내용, 네. 이런 것들로 전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 적성목각분의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묘, 부부묘, 단독묘 이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지만 네. 5가지의 그 형태는 신분, 피장자의 그 신분하고 밀접한 그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곧 이 그 고분 시대에 이 신라 적석총을 쓰는 시대에 강력한 그런 신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 신분 제도에 따라서 무덤의 유형도 갈라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천마총은 어느 시대에 축조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천마총은 그 우선 묘각의 형식에서 네. 부각도 없고 또 그 중요한 부장품이 놓이는 구역이 그 피장자의 머리 쪽에 있는 그런 형식의 고분이죠. 그런 묘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 적수총의 변천 단계는 그런 묘각의 형식으로 봐가지고 대충 한 6단계로 나누었는데 네. 천마총은 그 5번째 단계쯤 될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단계 중에서는 막 조금 이른 시기로 속하는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연대적으로 실연대적으로 이제 말한다면은 대체로 그 적성목각분의 그 상한 연대라 할까요, 발생 연대라 할까요, 이런 것이 4세기 전반 아마 초까지는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4세기 전반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적석총이 이제 소멸되는 단계를 저는 6세기 전반경, 조금 빨리 보면 6세기 초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적성목각분의 그 존속기를 4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 그래서 대체로 한 200년간 존속이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역사상에서 보면은 이제 내물왕, 대체로 이제 내물왕부터 지증왕까지 그 사이에 이제 6왕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라 역사로 말하자면은 그 시대를 대체로 마리깐 시대, 이 신라 왕의 이름을 이제 마리깐이라고 붙였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시기가 대체로 이제 마리깐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적성목각분 시대라는 것이 곧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리깐 시대다. 그때 이제 신라 왕들의 그 강력한 그 통치력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고분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마총의 연대는 그 우선 그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그 5번째 단계 중에서 조금 빠른 시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실연대로 말하면 대체로 5세기 후반경. 그러니까 천마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5세기 후반에서도 조금 중엽에 가까운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천마총의 축조 연대가 5세기 후반으로 압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누구의 묘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 날 텐데요. 네. 지금까지는 그 소지왕의 무덤이다, 지증왕의 무덤이다 이런 그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적석총의 시대를
4세기 전반에서 6세기 초 또는 전반까지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놓고 보면 200년간이 되죠. 그렇죠. 그 사이에 그 신라에서 제위원 왕은 6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라 고분에서 그 금광에 나오는 그러니까 제1금묘 이런 그 1금묘가 묘의 그 피장자들 보면은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단 말씀이죠. 여자도 있단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대체로 그 이런 금광에 나올 수 있는 고분, 지금까지 발굴된 고분 중에서는 6 고분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경주에 남아 있는 그런 유형의 고분들, 그러니까 제1급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 고분을 포함시키면 약 25기에서 30기 사이 그 정도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제 왕과 왕비를 포함해 봐도 12명밖에 안 되죠. 그렇습니다. 왕이 제위원령이 6명이니까. 근데 이게 20기 내지 30기가 되기 25기 내지 30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금광에 나오는 고분을 과연 그것이 왕명이다 하고 말할 자신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범위를 조금 넓혀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금관을 쓰는 그 금제 과대를 둘러는 이런 그 큰 그 고분들이 그 고분들에 묻힌 피장자의 범위가 첫째는 물론 왕과 왕비 이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왕비의 그 버금가는 그 세력을 가진 실력자들, 이 사람들까지도 그 피장자 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로 이런 금관에 나오는 고분이라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왕이냐 또는 왕비냐라는 그런 자신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천마총의 그 피장자가 어떤 왕이냐, 어떤 시대냐라는 얘기는 될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누구의 무덤이냐, 어떤 왕의 무덤이냐, 이건 좀 가려내기가 참 힘들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천마총 크기의 5분의 1로 모일 천마총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형이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도 많았고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또 그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랬습니다만 네. 당시 그 1400년 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신라인들의 어떤 토목 기술이랄까 네. 아니면 국력이랄까 네. 대단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이 고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느끼는 것은 네. 한 서너 가지로 본다면은 네. 첫째 그 이런 고분이 되기까지의 그런 그 당시에 성곽을 쌓는 그 축조공법이라든지 또 건축을 하던 그런 그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 고분에 집약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 거대한 그 고분을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지배층에 말이죠 강력한 그 통치력이 있었다. 힘이 있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대한 그 고분을 만들려면은 많은 사람을 동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그만한 그 힘이 있어야 동원이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서 유물 내용에서 봤을 때 그 유물의 그 종류가 다양하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봐서 결국에 그 당시에 그 경제력이 상당히 풍부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유물 중에서 이제 무리하고 마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 후에 통일을 하는 그런 힘이 이런 고분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 그 밑바닥이 그런 그 힘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군요. 지금까지 저희 취재팀은 천마총을 중심으로 신라 고분의 양식과 신라인의 매장관념 그리고 천마총에서 출토된 유물의 중요성과 제작 연대 등을 정리해 봤습니다. 또 밑지름이 47m, 높이가 12.7m나 되는 거대한 천마총을 5분의 1로 줄여서 실제로 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고 신라인들이 통일을 위한 힘을 어떻게 축적해 갔을까 하는 점도 헤아려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무덤의 절대 제작 연대와 금관의 양식, 누가 이 무덤의 주인인가 하는 점 등 많은 의문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취재팀은 이 프로그램이 답보 상태에 있는 고분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채 산의 한 모퉁이에 잡초더미처럼 누워있는 허물어져가는 고분에도 손길과 관심이 쏠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